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63세 남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손주를 봤습니다. 어찌나 작고 예쁜지 철부지 저희 아들을 누가 데려가서 사나 했는데 저한테도 이런 날이 옵디다. 손주 보고 요즘 참 삶이 행복합니다. 와이프와 아픈 곳 하나 없이 각자 좋아하는 일 하면서 잘 지내고 있고 아들, 딸들도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고요.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는데 정말 큰 도움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요즘 들어 그분 생각이 참 많이 나네요. 아마 그분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쯤 살아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어쩌면 제게는 생명의 은인, 삶의 은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을 기리는 마음을 담아서 그분과의 추억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셨고 외할머니 댁도 원래 부잣집이었습니다.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께서는 경기도에서 큰 식품 공장이 하나 있으셨는데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부자이셨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공장 운영을 저희 아버지가 하게 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남매 중에 막내셨는데 위로는 다 고모들이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유일하게 아들인 저희 아버지에게 공장을 물려주신 거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안끼리도 아는 사이였던 부모님은 결혼 후 같이 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 사이에서 제가 태어나게 되었죠. 제가 기억력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이 전부는 아니지만 몇 가지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모들에 대한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어릴 때라 충격적이어서 그랬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릴 때 기억 중에 고모들 기억들이 참 많이 납니다. 원래 좋은 추억보다 나쁜 기억이 더 오래 남는다고 하잖아요. 아마 그래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모들이 저희 아버지를 싫어했습니다. 이유야 뻔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운영하시던 공장을 물려받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그 집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게 저희 부모님께서 결혼을 하시고서부터 계속 친조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거든요. 두 분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저희 어머니께서 시집살이를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조부모님이 돌아가시고서 그냥 계속 거기 살았던 것뿐이었고요. 그런데 그 집이 꽤 큰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고모들은 그게 참 못마땅했나 봅니다. 명절이나 조부모님 제사 등 가족이 모두 모이게 되는 자리가 생기면 세 명의 고모는 언제나 뚱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너는 좋겠다 야.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아들 해서 우리는 눈칫밥만 먹고 자랐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고서도 예쁨은 독차지하네. 그러게 말이야. 이 큰 집에서 셋이 살기 안 무서워? 둘이 공장은 잘 돌리려나 몰라.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런 싫은 소리를 듣고도 단 한 번도 같이 화를 내거나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웃으면서 그러게요, 맞아요 를 하셨습니다. 그럼 고모들은 콧방귀를 흥 끼고는 더 이상 뭐라 안 하셨죠. 아마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고모들은 그러셨을 겁니다. 아버지는 훨씬 더 오래전부터 그렇게 당하셨을 거고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거의 포기하셨던 거였겠죠. 상대하기 싫은 마음도 있으셨을 거고요. 어릴 땐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커서 돌이켜보니 부모님 마음이 이해가 되어서 더 존경스럽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그러더군요. 이런 고모들 사이에서도 공장도 집도 잘 지켜낸 부모님이셨습니다. 저는 좋은 유치원을 다니며 교육을 받았고 부모님의 사랑도 듬뿍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 삶이 보통인 줄 알았고 제가 받는 사랑과 제가 부모님께 드리는 사랑 또한 당연하다 여겼습니다. 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지속될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람 일은 모르는 법이라고 저는 제 환경이 그렇게 한순간에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행복했고 여전히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식품 공장이 아주 잘 되어서 외국에 있는 회사하고 계약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비행기 타고 출장 갔다 오시면서 미제 필기구들을 엄청 사서 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친구들이 대체 이게 뭐냐면서 엄청 신기해 했습니다.
그때는 외국을 나간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지금처럼 외국 물건들을 마음대로 살 수 있던 때가 아니었으니 제가 가진 것들이 친구들 눈에는 엄청 신기했을 겁니다. 물론 저도 신기했고요. 저는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참 이것저것 많이도 배웠습니다. 피아노도 배웠고요. 주산도 배웠고, 또 그때 저희 학교 애들 중에 유일하게 바이올린도 배웠습니다. 사실 그때는 피아노도 많이들 안 배울 때였거든요. 그러니 바이올린은 오죽했겠습니까? 어머니가 악기 다루는 남자가 멋있다고 하시면서 직접 바이올린 선생님을 찾아오셔서 집에서 과외를 받았습니다. 또 바이올린 선생님한테 성악도 배웠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검도도 했습니다. 진짜 뭘 많이도 했네요. 그때는 그렇게 배우는 것들이 마냥 재밌었습니다. 너무 어리니까 거기에 얼마나 들어가고 그러는지 전혀 몰랐고 관심도 없을 때였죠. 그렇게 호화롭다면 호화로운 8살 인생을 살던 중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학교가 끝나고 그날은 바이올린 선생님이 오시는 날이었습니다. 교문으로 걸어가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옆집 아주머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동석이, 이제 나오니? 얼른 집에 가자. 엄마는요? 일단 얼른 집에 가자. 원래 항상 어머니가 절 데리러 오셨거든요. 한 번도 옆집 아주머니가 오셨던 적은 없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 댁은 중학생 형 누나가 있던 집이었습니다. 평소에 자주 왕래를 하고 친하게 지냈던 이웃이었죠. 어머니랑 같이 아주머니 댁 놀러가서 형 누나랑 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형 누나는 더 이상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는데 아주머니가 왜 여기 계시는 건지, 왜 어머니가 안 오고 아주머니가 오신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왜 엄마가 안 왔냐는 제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않으셨고 허둥지둥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어딘지 불안해 보이고 초조해 보이는 아주머니의 모습에 저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저희 집이 아닌 아주머니의 집으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바이올린을 해야 하는 날인데 바이올린을 하지도 않고 어머니도 보이지 않고 아주머니는 불안해 보이고 저 또한 불안했습니다. 곧 아저씨가 들어오셨습니다. 아주 헐레벌떡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요. 아저씨는 얼른 가자고 하셨습니다.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검은 옷으로 갈아입으셨고 저를 데리고 어딘가로 향하셨습니다. 그곳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천지였습니다. 검은 옷을 안 입은 채가 이상해 보일 정도로 모두 다 검은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고는 인사도 하지 않으시고 냅다 안으시더니 우셨습니다. 아버지 어깨 너머로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사진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고작 낮 3시였습니다. 어머니와 헤어진 지 7시간도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어머니가 더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랍니다. 장례식장 구석에 쪼그려 앉아서 울기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몇 시간 사이에 수척해진 얼굴로 문상객들을 맞이하셨습니다. 저녁쯤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우리 동석이 갈아입을 옷도 없어서 어떡해. 아빠가 얼른 가서 가져올게. 아빠, 같이 가요. 아니야. 아빠가 얼른 가서 가져올게. 여기 옆집 아주머니도 계시니까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네. 그때 아버지를 보내지 않았더라면, 같이 따라갔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까요? 아버지는 집에 가시는 길 차 사고가 나셨고 그 자리에서 바로 어머니를 따라가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니죠, 반나절도 안 되어서 갑자기 저는 부모님을 잃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 남겨졌다는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미치게 슬픕니다. 그리고 미치게 무섭고 미치게 두렵고 걱정되고 쓸쓸하고 외롭고 우울하고 진짜 이 감정들 그 이상으로 미쳐버릴 것 같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허탈한 마음도 컸고요. 어머니의 영정사진 옆에 아버지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졌습니다. 많은 문상객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며 안타까움의 혀를 끌끌 찼습니다. 상주 노릇은 옆집 아주머니와 아저씨께서
대신 해주셨습니다. 외동딸이었던 저희 어머니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외가 조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셨었거든요. 형제도 없고 막내가 거의 없는 친척분들만 몇 있으셨습니다. 아버지한테는 고모들이 있었죠.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고모들은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늦은 아침이 되어서야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고모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것만 기억이 납니다. 왜 안 울지? 나는 이렇게 슬픈데 고모들은 안 슬픈 건가? 그땐 그게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의 행동을 보고 안 슬플만 했구나. 오히려 기뻤겠구나 생각이 되더라고요. 고모들이 바라는 게 뭐였겠습니까? 바로 조부모님이 아버지에게 주고 가신 재산이었겠죠. 아마 고모는 그날만을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옳다구나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의 동생이기 전에 그냥 돈이 많은, 질투나는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니, 사람으로라도 생각했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였죠. 고모들은 장례식 내내 돈 얘기만 했습니다. 급기야 셋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보다 못한 옆집 아주머니께서도 고모들 사이에 껴서 같이 싸우셨습니다. 아마 그때 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고모들이 저를 쳐다봤거든요. 못마땅하는 눈빛으로요. 부모님의 장례가 끝난 후 저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네로 갔습니다. 고모들이 저희 집에 있는 짐들을 모두 뺐고 저희 집도 팔아버렸습니다. 아줌마, 저는 이제 어디서 살아요? 일단은 아줌마랑 같이 살자. 일단은. 듣기로는 고모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공장도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집도 공장도 재산도 그렇게 다 가져가 놓고서는 저는 안 가져갔습니다. 고모 셋 중 그 누구도 저를 챙기지 않았고 그렇게 저는 옆집에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도 거기 왜 있는지 모르겠고 옆집 형 누나도 저랑 왜 같이 사는지 모르겠고 그런 날들이 반복되던 중 누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학교 일찍 마치고 아주머니랑 같이 장보고 집에 들어가서 정리를 돕고 있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고 아주머니를 따라 같이 나가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어르신이 서 계시더라고요. 할아버지라고 하기에는 조금 젊고 그렇다고 아버지 뻘은 아닌 것 같은 근엄해 보이고 풍채가 큰 어르신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는데 아주머니는 그 어르신을 아시더라고요. 어르신이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세요? 아주머니는 어르신을 집 안으로 모셨고 차를 대접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옆 동네에서 사시는 유지 어르신이라고 하셨습니다. 돈도 많고 인품도 좋다고 소문이 자자하셔서 우리 동네 사람들도 어르신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왜 아주머니 댁에 오신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주머니와 어르신은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대화를 나누시면서 중간중간 저를 쳐다보시는 게 아무래도 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긴 시간의 대화를 마치신 두 분은 제 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커다란 가방을 가져오시더니 제 짐을 가방에 넣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주머니, 뭐 하세요? 동서가, 이제 유지 어르신 댁으로 가자. 잘할 수 있지? 동석이는 똑똑한 아이니까 어디서든지 잘 지낼 거야. 그동안 아줌마랑 잘 지내줘서 고마워. 동서가. 어리둥절했습니다. 제가 왜 얼굴도 모르는 어르신과 살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때를 쓸 수는 없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저와 남일 뿐 저의 부모님이 아니었으니까요. 잠깐이라도 저를 돌봐주신 거에 오히려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어르신의 손을 잡고 저는 저희 동네, 저희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시간 정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가 네 집이다. 어르신이 가리킨 집은 원래 제가 살았던 집만큼이나 크고 좋은 집이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다만 여기가 제 집이라니 그저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어르신은 저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외관만큼이나 집안도 참 좋았습니다. 집을 대충 구경시켜 주시고는 제 방을 알려주겠다더니 어르신은 다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집 옆에 붙어 있는 작은 집. 아니, 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허름한 곡간 같은 곳으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여기가 뭔가요? 뭐긴 뭐냐, 네 방이지. 그곳은 머슴 방이었습니다. 낡은 마루의 구석에는 돌돌 말인 이불이 있었고 못질로 만든 나무 벽 틈으로는 바람이 슝슝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 머슴이 된 것이었습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머슴이냐 하겠지만 어르신은 저를 머슴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머슴인 것이었습니다. 큰 집이라 일하는 사람도 여럿 있었고 집안일을 하는 여자들은 집 지하실에서 지내고 바깥에서 힘쓰는 일을 하는 남자들은 머슴 방에서 지냈습니다. 부잣집에서 살던 저는 부모님을 여의고 가족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채 옆 동네 어르신 댁에 머슴이 된 것이었습니다. 제 처지를 받아들이는 것은 생각보다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 처지에 한탄할 틈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머슴의 하루는 빡빡하고 바빴습니다. 제일 먼저 눈을 떠서 마당이나 집 외관 청소를 해야 했고, 식자재가 들어오면 집 안으로 날라야 했고, 마당의 나무들을 가꾸는 것도 저희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받은 머슴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닐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머슴 셋 중 저만이 유일하게 8살이었고, 나머지 둘은 18살, 19살이었습니다. 형들은 어린 동생들이 있어 생계 때문에 이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유지 어르신이 무뚝뚝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정이 많으신 분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준다면서 좋아했고요. 이렇게 기분 좋게 머슴일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밖에 없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형들은 제가 학교를 다니는 것에 불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배우라며 본인들은 집에 돈이 없어서 국민학교도 못 나왔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이 한글을 안 알려줬다면 이제껏 이름도 못 쓰고 살았을 거라고 했었죠.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학교에 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고 여러 과외를 받는 게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어르신 밑에서 자라며 제가 누렸던 게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거였는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낮에는 학교에 가고 끝나고서는 집에서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11살인가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겨울이라 눈이 많이 와서 마당에 있는 눈을 쓸고 있었는데 어르신께서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더니 빗자루를 확 빼앗아 가셨습니다. 따라오거라. 어르신을 따라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르신은 1층 제일 구석에 있는 작은 방문을 여셨습니다. 그곳은 방으로 쓰기에는 크기가 작아서 창고로 쓰이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던 잡다한 물건들은 다 사라지고 텅텅 빈 방에 이불과 낮은 책상 하나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짐 들고 이리로 들어오거라. 앞으로는 여기가 네 방이다. 네? 왜요, 어르신? 넌 앞으로 빗자루를 잡지 말고 연필을 잡아. 그게 네가 이 집에서 할 일이다. 빗자루 대신 연필을 잡으라니. 그 말은 곧 저한테 공부를 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머슴이 되어가지고 공부라.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했지만 마당에 있는 방보다 훨씬 좋은 방을 얻어서 마냥 좋았던 저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했던 형들은 저렇게 고생을 하니 저도 뭐라도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연필을 잡는 일이 앞으로의 제 일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초등학생이니 학교가 일찍 끝났습니다. 그럼 집에 곧장 와서 학교 공부를 하고 다 하면 주구장창 책을 읽거나 한자를 달달 외웠습니다. 어르신은 한 번도 저한테 오셔서 공부해라, 숙제 다 했냐 이런 말을 안 하셨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거나 말거나 아예 관심을 안 주셨죠. 공부하라고 해놓고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관심을 안 주시니 제가 보여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 보면 항상 시험지를 어르신께 보여드렸습니다. 100점을 맞아도 하나를 틀려도 2개를 틀려도 어르신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고생했구나. 한 번도 잘했다는 말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운하지 않고 오히려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도 고생했다는 말을 듣고 싶었고, 제가 고생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잘했구나 라는 말을 듣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중학생이 되었고, 저는 여전히 어르신 집 1층의 창고방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방 안은 점점 책들로 쌓여갔습니다. 중학생이 되고서 어르신께서 책을 엄청 많이 싸주셨거든요. 그리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공부 열심히 하라며 한두 권씩 책이나 문제집을 사주셨고, 책들이 모여 방을 채웠습니다. 책을 쌓아두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책들을 침대에 삼아 놓기도 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책을 쌓아두고 그 위에 이불을 펼쳐서 잠을 잤습니다. 사실 읽지 않는 책도 있었고 초등학생 때 교과서도 있었지만 뭔가 버리기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고지고 살았던 거였습니다. 중학교 가니까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애들이 많았고 시험도 어려워졌습니다. 사실 중학교 막 올라가서는 공부를 한다고는 하는데 성적이 막 좋진 않았습니다. 답답하더라고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으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말이라서 창고방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 누가 왔는지 말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방문을 빼꼼 열어서 누가 왔나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 너 김동석 아니냐? 저희 학교 남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는 전교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 놀리기 좋아하는 못된 심보를 가진 학생이었죠. 그래서 별로 안 친했습니다. 전교 1등이라길래 처음엔 관심이 좀 있었는데 허구한 날 애들 놀리거나 다녀서 멀리했던 애였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 아버지와 함께 어르신 댁에 놀러 온 거였습니다. 걔네 아버지가 통장님인가?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이었나 봅니다. 저는 관심 없었지만요. 그 남자애는 저를 보고는 눈이 동그래졌고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뒤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남자애였습니다. 그 남자애는 여전히 토끼 눈을 하고는 제 방으로 쪼르르 들어왔습니다. 야, 동석아, 너 유지 어르신 댁 손자였냐? 어? 아닌데. 뭐야, 손자가 아니야? 그럼 뭔데? 네가 뭔데 어르신 댁에 있냐? 그냥 일하는 건데 어르신 댁에서. 뭐, 일을 해? 그러고 보니 방꼬라지도 말이 아니구나. 너 머슴? 그거라도 되냐? 아니야. 그때는 머슴 소리가 너무나도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 녀석은 계속 저를 놀렸고 그렇게 옥신각신하다가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책이 엎어지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다가 결국 이긴 건 바로 저였습니다. 둘 다 코피가 터지기는 마찬가지였지만요. 그런데 이 남자애가 서러웠는지 아팠는지 눈물을 훌쩍이면서 울었습니다. 그 애 공부도 전교 1등인데 싸움도 전교 1등이었거든요. 그런 애가 저한테 져서 어린애처럼 울고 있다니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야, 김동석, 너 나 운 거 학교에서는 비밀이다. 내가 너 뭐 이쁘다고 비밀을 지켜주냐? 아, 좋다. 그럼 나랑 거래하자. 저는 전교 1등과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애가 저랑 싸워서 지고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는 것을 비밀로 해주었고 그 대신 그 애는 저한테 공부를 알려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녀석이 제가 머슴인 건 말해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안 하더라고요. 자기 비밀을 말할까봐 걱정이 되었는지 입을 꼭 다물고 저에게 공부만 알려줬습니다. 약간 이상한 관계이긴 했지만 그렇게 저는 전교 1등한테 공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통장님이라 그런가 시내에서 좋은 선생님한테 공부를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 덕에 저도 비밀을 지켜주는 대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교 1등을 따라잡겠다는 목표로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고 중학교 내내 그 전교 1등 녀석과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1등을 번갈아 가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애는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고 저는 동네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에 갔습니다. 중학생 내내 그 친구에게 공부를 배웠으니
혼자 공부를 하는 게 약간 겁이 나더라고요. 그때 저를 도와줬던 건 다름 아닌 어르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삼촌은 30대였습니다. 삼촌은 제게 형으로 불리기를 원했지만 그렇다고 하기에 당시 제 눈에는 30대가 너무 아저씨 같아서 그냥 삼촌으로 합의를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과묵하고 무뚝뚝한 어르신과 다르게 삼촌은 재밌는 분이셨습니다. 삼촌은 미국에서 공부와 일을 했었는데 사실 삼촌이 한국에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걱정을 했었습니다. 어르신 댁에 들어가서 삼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삼촌의 동생들인 이모들만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장남이 온다니 솔직히 긴장되었습니다. 집에 웬 고등학생 남자애가 있으면 당황스러울 테고 나를 좋게 보지 않을 수도 있고 혹시라도 쫓겨나면 어쩌나까지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삼촌이 잠깐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되셔서 계속 한국에서 지낼 예정이었거든요. 심지어 어르신 댁에서요. 그런데 웬걸 엄청 재밌고 똑똑하고 활기찬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너가 걔구나? 아버지한테 전화로 들었어. 하면서 반겨주었고 제 선물까지 사오셨습니다. 죄다 영어로만 되어 있는 책이었는데 영어를 못한다고 말하니 그 책을 다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영어를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삼촌은 저의 선생님이자 재밌는 형이자 든든한 삼촌이 되었습니다. 삼촌은 젊은 나이에 대학교 교수직에 있을 만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수학과 과학을 엄청 잘하셨는데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눈을 반짝이면서 쉼없이 떠드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어르신 댁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기로는 원래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셨다고 했습니다.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던 어르신은 장사가 잘 되자 시장 밖에 어엿한 매장을 하나 차리게 되었고 그 당시에는 커다란 고깃집을 몇 군데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그 가게에서 나오는 수익이 상당하고 가게가 한두 군데가 아니니 어르신 다음으로는 어르신의 자녀들이 가게를 운영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삼남매 중 유일하게 남자이자 장남인 삼촌이 공부를 하게 된 것이 모두를 놀라게 했다고 했습니다. 삼촌은 20살이 되자마자 유학을 갔다고 했습니다. 그때 유학이라고 하면 진짜 대단한 거였거든요. 그것도 가까운 나라도 아닌 미국으로 가셨으니까요. 영어를 잘 하지 못했는데 가서 살기 위해 하다 보니 잘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학을 가게 된 것은 어르신의 뜻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삼촌이 공부를 잘하긴 했지만 유학에 뜻이 있으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땐 유학이라는 게 너무나도 생소하고 다른 나라를 간다는 것이 두려운 도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르신께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라며 가게는 하나도 물려받지 않아도 되니 마음껏 공부하라며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삼촌은 미국에서 대학까지 나올 수 있었고 대학 교수까지 하게 되었고요. 따지고 보면 저는 대학교 교수님에게 과외를 받은 셈이었습니다. 어르신에게 제 얘기를 많이 들었다던 삼촌은 저한테 엄청 잘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친근하고 다정하게요. 삼촌이 오고 나서부터는 가끔 내가 이 집의 가족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삼촌에게 공부를 많이 배운 덕에 저는 고등학생 때도 내내 성적이 좋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어르신 댁에서 머슴으로 있다가 공부를 하게 되면서 철이 일찍 들었던 건지 사춘기 한 번 없이 잘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랬는데 의외로 저의 사춘기는 19살 때 나타났습니다. 대학교에 가고 싶었거든요. 꿈도 크지요. 대학 학비가 얼만데 주제도 모르고 대학교를 꿈꾸다니. 하루에도 몇 번씩 제 자아가 충돌했습니다. 대학교에 너무 가고 싶은 마음과 이 정도 공부했으면 되었지 뭘 더 바라느냐는 마음이 부딪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19이 되고 처음 본 시험에서 1등을 했고 그 성적표를 어르신께 가져다 드린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잘했다는 말 대신에 고생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대로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어르신이 저를 잡으셨습니다. 앉아보거라. 네, 어르신. 이제껏 네가 할 일은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할 일이라면 공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구나. 하지만 아직 부족하지 않느냐? 솔직히 이때 조금 울컥했습니다. 전교에서 1등을 했는데 어떤 결과물을 더 보여드려야 하는 건지, 어르신의 아들인 삼촌이 너무 똑똑해서 오히려 제가 비교가 되는 건지,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했는데 부족하다는 말을 들으니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의 다음 말을 듣고 부족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네가 공부를 더 했으면 좋겠으니 대학교에 가거라. 네? 하지만 제가 감히, 저는 돈도 없는걸요? 네가 돈이 왜 없느냐? 그동안 너한테 지급을 안 했을 뿐이지. 이 집에서 네가 할 일을 하는 동안 너에게는 정당한 급여가 떨어졌다. 대학은 무리 없이 갈 수 있다. 자, 그럼 선택하거라. 네가 12년 동안 내 집에서 있는 동안 번 돈을 받을지, 아니면 그 돈으로 대학을 갈지. 대학에 가겠습니다. 공부를 더 하고 싶습니다. 어르신만 허락하신다면. 허락하다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죠? 왜 머슴으로 부리지 않으시고 공부할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나는 그저 너에게 어울리는 것을 찾아줬을 뿐이다. 너는 빗자루보다 연필이 어울리는 놈이니. 어르신은 그 말을 끝으로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날로 저의 사춘기는 끝이 났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대학에 가는 것이었죠. 바쁜 삼촌을 졸라가며 어려운 문제들을 물어봤고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자면서도 꿈속에서 시험을 받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다시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머릿속에 언제나 문제들이 가득했고 길에서도 교과서만 줄줄 읽고 다녔습니다. 그냥 공부에 미쳤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렇게 19은 공부로 꽉 찬 1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된 저는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뭐를 전공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고민이 많았는데 의외로 간단하더라고요.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고 잘하기도 하고 영어에도 흥미가 많았습니다. 공부를 오래 해도 좋으니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정의로운 일이면 더욱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흰 가운을 입기로 했습니다. 의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길고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계속 제 주제를 알려고 했습니다. 동기들과 어울리다가도 번뜩 정신을 차리고 다시 책상에 앉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어르신 때문이었죠. 사실 제가 머슴으로 어르신 댁에서 살게 되었다지만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게 된 것도 대학에 가게 된 것도 모두 어르신 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어르신은 혼자가 된 저를 구제해 준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고요. 그런 어르신한테 뭔가 보답을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머슴 주제에 과분한 대접을 받았으니 뭐가 되었던 간에 어르신에게 보답해야 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하죠.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가 된 것이었습니다. 의사가 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국방의 의무도 마쳐야 했고 대학도 많은 공부를 하면서 오랫동안 다녀야 했습니다. 내가 과연 의사가 될 수 있을까? 제 자신을 의심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책을 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면 잡생각이 들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길고 긴 시간 동안 공부를 마치고 국시까지 합격을 하면서 저는 정말 의사가 되었습니다. 곧바로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은 어르신이었습니다. 저는 어르신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큰 집안에 쩌렁쩌렁 울리도록 외쳤습니다. 어르신, 저 됐습니다. 의사가 됐습니다.
집안에 있던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어르신은 앉아 계시던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제 앞에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말하셨습니다. 잘했다. 그 잘했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눈물이 엉엉 나더군요. 어르신께서 처음으로 저를 안아서 달래주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마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어르신과 삼촌, 이모들도 와주었고 집안에 일하시는 분들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 날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뭔가 저 때문에 그런 자리가 마련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정말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주말 오전 오랜만에 늘어지게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제가 있는 창고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이더군요.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나와보거라 할 말이 있으니. 머리도 까치집에 잠옷 차림으로 어르신과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르신은 한동안 말은 안 하시고 차만 마시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르신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죠. 사실 그동안 너를 속였단다. 네? 속이다니 그게 무슨... 실은 네 조부모님과 아는 사이, 아니 아주 각별한 사이였지.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인가 했습니다. 저희 조부모님을 아셨다니 그런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셨거든요. 어르신은 아주 천천히 그날의 기억을 꺼내어 들려주셨습니다. 저의 조부모님, 그 중에서도 친가, 아버지 쪽 조부모님은 어르신이 어렸을 적 어르신과 한 동네에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지금과 다르게 어린 시절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셨답니다. 집도 없어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신세에 아버지는 일찍이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오남매를 키우셨다고 하더군요. 어르신은 그중 첫째, 장남이셨답니다. 13살의 나이부터 일을 하셨대요.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 구두를 닦고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도우며 푼돈을 버셨답니다. 그러다가 16살 때부터 남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게 되셨답니다. 어르신이 바로 머슴이셨던 거죠. 어르신은 동네 아는 어른에게 소개받은 집에 가서 일을 하다가 석 달을 못 채우고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돈을 안 주더래요. 그 다음도 굉장히 부유한 집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사람 대접도 안 해주셔서 나왔다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게 된 집이 있었는데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부잣집이었답니다. 마음 독하게 먹고 들어간 세 번째 집에서 일하는 것은 이전과 다르게 너무나도 좋았답니다. 집주인들이 인품이 좋아 그런가 일하는 사람들도 모두 성실하고 돈도 많이 주더래요. 그게 바로 저희 조부모님이셨답니다. 어르신은 머슴 일을 하며 돈을 벌어 동생들 공부도 시켰다고 하셨습니다. 맨날 남의 집에만 얹혀 살다가 작지만 식구들끼리 모여 살 수 있는 집도 구했고요. 그리고 글을 잘 몰랐던 어르신은 일을 하며 틈이 날 때마다 한글 공부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저희 조부모님이 발견하게 되었고요. 제 할아버지가 어르신을 불러다가 말씀하셨대요. 목소리가 크느냐고. 어르신은 크게 소리를 한번 질러보았고 할아버지는 만족하신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물어보셨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느냐? 어르신은 몇 번이고 끄덕이셨답니다. 그러니 할아버지께서 어르신을 데리고 어딘가로 가더래요. 바로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곡물 몇 가지를 주시더니 팔아보라고 하셨대요. 그때부터 어르신은 저희 할아버지에게 장사라는 것을 배우게 되신 거였습니다. 곡물로 장사를 배우다가 나중에는 할아버지 가게에서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웠고 정말 재밌었다고 어르신께서 그날을 떠올리시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도움으로 장사를 배우게 된 어르신은 시장에 작은 가게를 하나 차리게 되셨답니다. 이때도 자금이 부족했는데 할아버지가 보태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장에서 시작한 어르신의 장사는 위에 말했듯이 대박이 났고 엄청난 부자가 되신 거였습니다. 바로 옆마을에 사시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는 종종 왕래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본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저희 마을로 발길이 끊기게 되었고요. 그런 중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혼자 남겨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옆집 아주머니 댁으로 저를 데리러 오신 거였습니다. 뭐랄까, 상상도 못한 이야기라서 생각이 멈춰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을 안 하셨어요? 네가 어렸다. 혹여나 내가 이 이야기를 하고 너를 가족으로 들이면 너는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겠지.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독하고 단단하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 그리했다. 솔직히 아주 조금도 억울하다거나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제가 누린 것들을 당연하다 여기며 살던 아이였습니다. 아마 어르신께서 저를 손주 정도로 생각하고 대하셨다면 저는 영원히 가진 것만 누리는 아이가 되었겠죠.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았을 테고 의사가 될 리가 만무했습니다. 어르신이 이 바보 같은 인간을 잘 키워주신 거였습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된 지 벌써 30년이 더 지났습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미숙했던 제가 벌써 할아버지가 되어 있으니 말이지요. 어르신의 비밀을 들으니 더욱 어르신께 보답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이 뭘까 고민하다가 어르신이 무병장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르신의 건강을 지극정성으로 살폈습니다. 제 마음이 닿았는지 어르신은 아주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어르신 댁 가족분들과 저희 가족들, 지인들이 모두 모여 어르신의 생일 잔치를 마치고 그날 새벽 주무시다가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어르신의 마지막은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게 잘했다 라고 해주시던 그때의 미소였습니다. 벌써 어르신이 떠나신 지 1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제 가슴 속에는 어르신의 모습과 목소리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를 이토록 인간다운 인간으로 키워주신 어르신께 정말 한없이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런 제 마음이 먼 하늘까지 닿기를 바라며 오늘도 그분을 그리워해 봅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